이게 사실인가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버린다고? 맞아요. 삼성, 현대, LG, 단순한 기업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50년간 쌓아온 경제력과 신뢰를 단숨에 흔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이번 사건은 세계 경제 역사에 기록될 충격입니다. 미국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한국이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세계 1위 경제국의 권력이 한 나라의 전략적 결단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믿어왔던 기업과 정책,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경제 패권의 전복입니다. 미국은 왜 속수무책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단숨에 글로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2, 인생의 대부분을 경제 분석과 글쓰기에 쏟아왔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저를 찾았고 사람들은 저를 미국 경제의 예언자라 부르곤 했죠. 제가 내린 분석 하나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제 탁월한 눈과 통찰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의 기록이 많았고 그 성공들이 제 자존심을 키워왔습니다. 제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펠로엘토 금융센터 32층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창밖에는 수많은 빌딩과 혁신의 상징 같은 기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 저는 늘 확신을 얻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뒤를 쫓는 존재일 뿐이다. 제 책상 위에는 퓰리처상 후보 지명장,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쓴 베스트셀러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증명해주는 상징이자 자부심이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제 세계관입니다. 저는 늘 미국이 특별한 나라, 다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시장을 빌려 성장한 나라, 독창성보다는 모방으로 발전해온 나라라고 여겼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알린다 해도 그것은 결국 미국이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늘 묻어나 있습니다. 방송에서 기자들이 삼성의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조립 작업일 뿐입니다. 20년 전 인텔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이야기가 나오면요. 디트로이트의 혁신을 싸구려 인건비로 베낀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본 시각이 옳고 한국에 대한 내 평가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7시 30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직접 공수해온 원두를 사용한다는 걸 자랑처럼 말하곤 합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면 저는 아시아 시장에서 밤사이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봅니다. 한국이 수출을 늘렸다고요? 저는 곧바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합니다. 삼성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제 눈에는 그것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안간힘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를 돕는 비서 제니퍼는 제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늘어놓는 생각들을 받아 적을 뿐이죠. 그 기록들이 제 칼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칼럼은 수백만 명의 독자에게 퍼져나가며 하나의 여론을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언제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의 관대함 덕분이다.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고 기술을 나눠줬고 무엇보다 안보의 우산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이런 확신이 제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그것은 맞아떨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분석했을 때 제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초기에 지적했을 때도 결국 미국의 정책은 제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성공은 제 자신감을 키웠고 그 자신감은 미국의 지위는 영원하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경제적 우월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제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올라오는 경제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훑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새로운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제 눈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심히 지나쳤던 그 뉴스가 제 삶과 제 경력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조짐은 이미 책상 위 보고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어느새 연구개발에 미국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고, 현대차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을 앞지르는 전기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LG의 배터리 기술은 유럽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확신이 너무나 단단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주간 팟캐스트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청취자가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확신에 찬 어조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설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전제가 무너질 사건들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은 곧 저의 모든 예측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고, 제가 그토록 무시해온 한국은 이제 저와 제가 대표하던 미국 사회 전체에 아주 무거운 교훈을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교훈이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말이죠. 제2장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그날은 미국 워싱턴 D.C.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시어도어 루스벨트 연방청사가 그날만큼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기자회견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조명이 설치되며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지만 모여든 기자들은 그저 일상적인 정책 브리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역사의 변곡점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회의실은 그저 무미건조했어요. 베이지색 벽 형광등 불빛, 삐걱거리는 금속 접이식 의자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공간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공기에는 자판기 커피에 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말이지요. 정확히 오후 2시 패트리샤 하트웰 장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높은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고 그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듯 했지요. 그녀는 평생 명령을 지켜온 흔들림 없는 관료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의실을 가르며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의 수수료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허겁지겁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을 떠받치던 외국 인재들을 사실상 내쫓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200마일 떨어진 실리콘밸리. 로버트 밀러라는 칼럼니스트가 사무실에서 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자기 자리를 찾는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수년간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와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목소리를 높여온 그였으니까요. 그는 곧장 키보드를 두드리며 칼럼 제목을 적었습니다. 미국, 경제 주권을 되찾다. 그의 눈앞에는 환호하는 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메일이 쏟아질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는 이미 그날 새벽부터 수십 개의 기업 회의실 불이 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 새벽 3시 17분. 삼성의 임원진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회의실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미국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의존해온 수많은 계획이 무너질 위기 앞에 선 것이지요. 같은 시각 현대자동차 본사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온 협력관계와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밀러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돈을 내고 미국에 남으려 할 거라 확신했지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체 불가능하며 세계는 언제까지나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술력과 자금,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빛이 한강 위로 퍼지던 그 시각,
서울의 회의실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규칙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넓었고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훗날 미국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시작이었지요. 한편 워싱턴의 기자회견장은 서서히 텅 비어갔습니다. 기자들은 허겁지겁 기사를 쓰기 위해 흩어졌고 하트웰 장관은 굳은 얼굴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로버트 밀러는 만족스럽게 노트북을 덮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내린 결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미국의 미래를 바꿔놓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삼성의 운명적 순간. 서울 강남 한복판, 마천루처럼 솟은 삼성 본사 타워. 그곳 43층 회의실 불빛이 새벽 어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 건물 안에서는 한국 경제와 세계 산업을 뒤흔들 중대한 회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새벽 4시 47분, 엘리베이터가 연이어 오르내리며 긴급 소집된 고위 임원들을 태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모두가 중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회의실은 삼성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반세기 전 한국이 처음 만들어낸 트랜지스터 라디오, 세계를 놀라게 한 초기 메모리칩 시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혁신의 상징인 특허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퍼져나가는 한강이 보였고 타원형 회의 테이블은 마치 역사의 무대처럼 묵직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부사장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몇 년은 늙은 듯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을 듣고 나서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늘 꼼꼼하게 매던 넥타이도 오늘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미국과 맺어온 신뢰가 무너지는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공들여온 파트너십 자체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들이 속속 자리에 앉자 회의실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려 하지 않았지요. 한 임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 그래프는 지난 20년간 삼성의 피와 땀, 그리고 한국 기술인들의 희망이 쌓여 이루어낸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자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잇따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는 미국 연구소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지 한국인 연구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에서 설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연구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역시 밤새 계산한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삼성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왔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지요.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한 세대가 쌓아온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모두가 함께 듣고 있는 듯 했지요. 그때 김도현 부사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계속 머물며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열 것인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회의실 벽에 걸린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리켰습니다. 저 라디오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던 시절,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에 스스로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뜻이었지요. 긴 침묵 끝에 결국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삼성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에 세워질 이 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독립을 상징하는 성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건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도현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서울 거리를 밝히고 있었지요. 수백만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나서고 있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이 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삼성의 결단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LG, SK 수많은 회의실에서 비슷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더 이상 문제는 미국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가 새로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삼성타워의 격렬한 회의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뒤 시선은 이미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한복판, 고풍스러운 금융가에 자리 잡은 캠핀스키 호텔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뚝 떨어진 듯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겉모습은 19세기 귀족의 저택처럼 신고전주의적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주변에는 번쩍이는 유리 마천루들이 솟아올라 과거와 현재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텔 17층, 다뉴브강을 굽어보는 호화. 스위트룸 안에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헝가리 산업통상부 장관 엘레나 바르토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마치 체스의 그랜드마스터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세계 경제의 판을 읽는 인물이었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리한 경제 압박을 가하며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엘레나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한국 기업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가득 들어찬 빛은 금색 장식에 부딪혀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미국이 던진 냉혹한 통보와 달리 파트너십과 환영, 그리고 기회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세금 감면, 토지 취득 절차의 전면 간소화, 숙련된 현지 인력을 양성해 한국 기업 전용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현실적이다라며 비웃음을 샀을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온 긴급한 소식들, 삼성의 결단, 미국의 무리한 비자 정책, 그리고 한국 임원들의 불안이 엘레나의 제안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현대차 본사에서는 수십 년 기업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수진 글로벌 사업본부장은 손에 들린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한 채 눈빛만 더욱 매서워지고 있었죠. 수년간 준비해온 미국 남부 조지아주 공장 설립 계획이 이제는 오히려 위험 요소로 변해버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붙은 차트와 일정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과 확신의 상징이었지만 오늘은 낡아버린 전시품처럼 보였어요. 미국 시장 진출이 더 이상 기회가 아닌 족쇄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자리한 LG에너지솔루션 유럽 본부에서도 장민호 임원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예정이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은 원래라면 미국 전기차 혁명의 심장으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와 막대한 투자가 연결된 프로젝트였죠. 그러나 비자 문제 하나가 모든 것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미국 땅에 들어서지도 못한다면 화려한 청사진은 단지 종이 위에 꿈일 뿐이었어요. 이런 위기 앞에서 한국 임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기술은 값싼 노동력이라는 편견을 뚫고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미국인의 손 안에 쥔 스마트폰을 움직이고 현대차는 최고 안전 등급을 자랑하며 미국 도로를 달리고 LG의 배터리는 전기차 혁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책은 여전히 한국 기업을 종속적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전해진 엘레나 바르토크의 메시지는 한국 임원들에게 마치 오아시스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파이브 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평소라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기업인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그녀의 제안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도 문화적 우월감도 없습니다. 오직 존중과 상호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미국은 협박과 조건을 내세웠지만 유럽은 초대와 존중을 내세운 것이었죠. 두 접근법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의 차이였고 바로 그 차이가 한국 기업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현대차 이사회는 불과 72시간 만에 미국 조지아 공장 계획을 철회하고 헝가리의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생산 단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LG 역시 더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생산 시설 전부를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일련의 결정들은 그 속도만큼이나 파격적이었고 미국 정책 이반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이라 믿었던 워싱턴의 계산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의존적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 주체임을 세계에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는 엘레나 장관의 손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서명된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종이에 찍힌 숫자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 걸쳐 굳어져 있던 세계 투자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상상 속에서 그리던 한국. 미국에 늘 감사하고 의존적이며 결국에는 통제 가능한 존재,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진짜 한국은 경제적 주권을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기세였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캘리포니아의 맑은 햇살은 로버트 밀러의 사무실을 축복처럼 비추곤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로서의 자신감에 젖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가혹하고 거칠게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햇살은 이제 무너져가는 그의 명성과 오판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자 정책 발표가 있은 지 석 달. 그동안 그의 사무실은 깔끔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사 스크랩과 위기 관리 보고서, 밤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긴급 이메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진열해 두었던 각종 상패들은 이제 그의 오만한 판단을 비웃듯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는 마치 실패를 증언하는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러의 하루는 이제 고통스러운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열던 인터넷 브라우저. 예전 같으면 자신의 글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걸 즐기곤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현대, LG. 연이어 들려오는 한국 기업들의 독립선언과 대규모 투자 소식은 그의 모든 예측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실린 삼성의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 사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대통령의 모습,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과 번쩍이는 첨단 건물들. 그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원하던 일자리를 한국이 자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상징이었지요. 밀러는 분노와 당혹감 사이에서 댓글창을 스크롤했습니다. 자신이 쓴 칼럼, 일시적 시장 조정과 장기적 미국의 이점이라는 글은 독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칭찬과 가벼운 비판이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의 분석을 무너뜨리는 팩트체크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삼성 출신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며 밀러가 한국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밀러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는 이제 일종의 고문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려대는 벨소리. 그러나 그 전화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인터뷰 요청.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의 전문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기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은 밀러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그의 반한국적 편견이 분석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았는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려 했지만
스스로도 방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마다 대화는 무겁고 길게 끊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밀러에게는 더 이상 익숙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오판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삼성 연구소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연락사무소.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구시설이 이제 유럽을 위한 거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순간 밀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는 발자취를 줄이고 다른 곳에서는 더 크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요. 현대차와 LG의 행보는 그의 남은 명성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현대차 헝가리 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미국 공장이 세우지 못했던 생산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밀러가 미국 혁신의 그림자라고 평가절하했던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이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테슬라와 GM조차 뒤처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차를 열정적으로 환영했으며 미국 광고 회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LG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설 예정이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은 이제 텅 빈 채로 남아 잘못된 정책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헝가리의 LG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이었고 원래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려 했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줄줄이 고객으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미국 전기차 기업들조차 유럽에서 생산된 한국 배터리를 비싼 값에 다시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밀러의 이름은 이제 경고 사례로만 언급되었습니다. 한때 기업 임원들과 정치인들이 그의 의견을 구하려 줄을 섰지만 지금은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는 단어는 오판과 편견뿐이었습니다. 강연 요청은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들어오는 초청도 취소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예측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청취자들은 그의 말을 믿는 대신 한국의 새로운 경제적 독립을 정확히 읽어낸 다른 분석가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좌절을 넘어섰습니다. 밀러는 평생을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부심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그가 생각하던 의존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재정적으로 튼튼하며 언제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오래된 편견, 한국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전의 낡은 환상에 불과했음을, 그 환상이 그와 미국 정책 기반자들을 모두 눈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불빛만이 실리콘밸리의 창밖 풍경 속에서 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에는 이제 미국보다 더 크게 떠오르는 한국 기술 기업들의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창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을 몰랐고 더 크게는 21세기 경제의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미국의 시장 접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믿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세계의 흐름을 바꿔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러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칼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기록하는 고백 같은 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깎아내리고 비웃었던 한국이 이제 미국과 전 세계에 오만의 대가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으며 말이지요. 그러나 그가 펜을 들어 적어 내려간 첫 문장 뒤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밀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한국의 다음 발걸음이 세계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실리콘밸리 고층 빌딩 사이로 길게 뻗어 들어오며 로버트 밀러의 사무실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잿빛 그림자와 함께 방 안을 가득 메운 굴욕의 흔적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한국의 대탈출을 불러온 미국의 비자 정책 발표로부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밀러가 자랑하던 이 모서리 사무실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각종 신문 기사, 날마다 쏟아지는 긴급 이메일, 그리고 위기 관리 문서들은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과 상패조차 이제는 영광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은 하얀 문서창만이 켜져 있었고 커서가 깜빡이며 마치 마지막 심장 박동처럼 위태롭게 반짝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이 글이 그의 남은 명성을 지켜낼 마지막 방패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직업적 부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제껏 써왔던 그 어떤 글보다도 솔직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삼성의 평택 반도체 시설은 예정보다 무려 3달 앞당겨 완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 4만 7천 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동화와 첨단 공정을 갖춘 그곳은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지요. 미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공장은 단순히 차량만 찍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과 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지요. 그 결과 유럽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을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로 자리 잡았고 미국 운전자들은 그 혁신을 수입품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의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한국-유럽 연합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LG의 선택 역시 치명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서 돌릴 것이라 믿었던 이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풀가동 중인 LG의 시설은 오히려 미국이 잃은 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로도 수출기를 넓혀가며 원래는 미국 내에서 연구되고 생산되었어야 할 기술들이 이제는 오히려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회사들이 유럽 연구소에서 나온 한국 기술을 라이선스까지 주고 사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밀러의 전화기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를 찾던 기업인, 기자, 정치인들이 줄을 섰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초청은 끊겼고 강연료는 사라졌으며 그가 운영하던 팟캐스트의 구독자 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오만한 편견 속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조차 이제는
그를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분석가라는 반면 교사의 사례로만 언급할 뿐이었지요. 이 모든 상황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적 굴욕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평생 세계 경제를 분석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유연성과 기술적 자립은 그가 믿어온 모든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두려워해야 할 첨단 기술 강국이자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마침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고백이었지요. 그가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세계관이 얼마나 순진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믿었던 시장 접근은 무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냉정한 재정 계산을 넘어 신뢰를 저버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단호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터와 함께 미국이 잃은 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수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 쌓아온 동맹국과의 신뢰 말입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경험할 경제적, 전략적 손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보여준 성공적인 저항은 일본, 독일, 심지어 신흥국들까지도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례는 전 세계 기업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자유시장을 외쳐왔지만 정작 불리해지자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얻은 힘을 스스로 깎아내리며 단기적 이익을 좇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른 것은 결국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든 실리콘밸리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 자리한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칼럼을 전송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명성과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던 좁은 시각, 그리고 편견 속에서만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계 전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자는 영원하지 않고 약자는 영원히 약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신뢰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